자, 인문예술 네 번째 놀이에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요. 아마 여러분도 어렸을 때 놀이 많이 했을 거고 지금도 놀 거고, 근데 지금은 이제 보통 남학생들은 게임하고, 그죠? 혼자 게임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게임 같이 하거나. 선호는 뭐하고 놀아? 잠으로? 네. 자, 보겠습니다. 놀이는 자아 표현의 한 수단으로 자발적이며 즐거운 현실적 가상 경험의 몰입 활동이다. 자, 놀이에 대한 개념 나와 있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는지. 최근 현대 사회는 여가 생활의 다양함으로 인해 놀이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 폭이 넓어지면서 다양한 놀이들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놀이를 학문적 대상으로 끌어올린 사람은 하위징하이다. 그는 놀이가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기존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놀이를 놀이 자체로 보고 그 특성을 연구했다. 카유야 역시 이름들이 다 좀 특이하다, 그치? 하위징하, 카유야. 예. 놀이를 그 자체로 보고 하위징하가 분석한 놀이의 특성을 확장시켜 놀이를 분석하고 분류했다. 그는 규칙 유무와 의지 유무를 축으로 놀이를 악원, 알레아, 미미크리, 일링크스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함으로써 현대 놀이에 대한 이해의 바탕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뭐예요? 놀이를 분석할 때 규칙 유무, 의지 유무가 되겠다. 그쵸? 그래서 규칙이 있으면 악원, 아레아, 그리고 규칙이 없으면 미미크리, 일링크스, 의지가 있으면 악원, 미미크리, 의지가 없으면 알레아, 일링크스,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놀 때 규칙을 따지는 경우가 있죠, 그치? 예를 들어서 뭐 오징어 게임을 한다 하면은 그건 규칙이 있는 거죠. 온라인 게임은 기본적으로 다 규칙이 있는 겁니다. 그쵸? 규칙이 있는 것이고, 이제 자발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겠다.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아니, 온라인 게임 하는데 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의지가 없이 하기도 합니까? 하죠? 그치? 나 탱 하고 싶은데 갑자기 힐 하라고 시키고, 그치? 예. 그런 경우, 의지가 없는 거잖아, 그거는. 나 딜 하고 싶은데, 나 컨트롤 발컨이라고 해가지고, 야, 너 그거 하지 말고 딴 거 해.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죠. 자, 첫 번째로, 악어는 경쟁을 의미하는 말로 사전에 설정된 규칙을 지키는 가운데 자신의 의지를 반영하여 상대와 경쟁하는 놀이 형태를 가리킨다. 자, 악어는 규칙도 있고, 의지도 있고, 카유야는 악원이 승리에 명확한 가치를 두고 이상적인 조건 하에서 경쟁자들이 서로 싸우도록 기회의 평등이 인위적으로 설정된 투쟁이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생각난 게임이 있네요. 그 뭐지? 카트라이더. 조건 다 똑같잖아. 그쵸? 규칙 다 똑같고. 예. 여기서 기회의 평등은 절대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바둑에서는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유리하기 때문에 먼저 시작한 사람이 얻은 지배수에서 일정한 지배수를 빼는 규칙을 마련하여 최대한 기회균등을 마련한다. 이러한 기회균등은 놀이 참가자에게 승리자가 패배자보다 뛰어나다는 인식을 갖게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악어는 기회평등이 있고 승리를 얻기 위한 놀이이기 때문에 놀이 참가자들에게는 규칙에 대한 이해, 놀이 참가하기 등 놀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적절하고 부지런한 연습 및 노력과 그에 대한 인내, 승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프로게이머들은 다 악원 형태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알레아는 우연을 의미하는 말로 규칙이 있으나 놀이 참가자의 의지와 상관없는 운수나 유행, 운명의 결과를 맡기는 모든 놀이를 지칭한다. 뽑기 아니야? 뽑기? 그치? 안 그래? 선호도 온라인 게임 해봤니? 폰 게임 해봤어요? 현질 좀 해봤어? 현질하는데 뽑기 하거든. 이거 완전 운에 맡기는 거잖아. 딱 요거네, 알레아가. 그쵸? 네. 정원이 많이 했지? 너 많이 질렀을 때 한 달에 얼마 질렀어? 한 100만원 질렀어? 한 50만원? 한 2~30만원 정도? 그 정도는 질렀니? 나 예전에 한 5만원 질렀거든. 근데
5만원씩, 한 달에 5만원씩 해봤자 별 표가 안 나죠? 티가 안 나. 계정이 되게 싸게 파는 거야. 한 10에서 20만원 정도에. 왜? 근데 계정을 보니까 거기에 누가 돈을 따지니까 약 한 1,000만원, 2,000만원씩 질러놨더라고. 그걸 10만원에 하는 거야?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야구 게임. 네. 마구마구요? 아니, 마구마구는 아니고, 이거 뭐, 그 프로야구 매니저? 아. 그건데, 한번 내가 얘기했던 적 있을 겁니다. 저기 초등학교 교무주임이, 나보다 한 살 어린데, 같은 클랜이었어요. 와이프 몰래 한 8,000만원 질러가지고, 자기 꿈이 하나 이글스가 고향팀이거든? 대전 출신이라서 하나 이글스가 우승하는 게 꿈이다. 게임에서라도 하고 싶다 해서 돈을 쳐발랐는데 안 돼. 게임에서도 안 돼. 그래서 한번 걸려가지고 와이프님한테 뭐 이혼하네 어쩌네 해서 팀 탈퇴하고 그 계정 다 팔고 뭐 그랬습니다. 우리 클랜에서 굉장히 세게 질른 애가 3억 정도 질른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모바일 게임이요? 그 게임에다가 그럴만하긴 해요. 3억 질렀는데 나중에 얘가 현타 와서 정신 차리고 500에 팔더라고. 내가 살 뻔했지. 안 살길 다행이야. 30만원짜리는 별 차이가 없더라고. 예.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또 그렇게 해서 하면은 그 서버에서 또 알아주고 막 하니까 거기 또 어깨가 으쓱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알레아가 되겠다. 알레아가. 그쵸? 일정한 규칙이 있는데 운수, 뽑기가 알레아군요. 자, 알레아에서는 상대방의 능력이나 노력보다는 운명이나 운과 같은 것이 문제며 놀이 참가자의 승리에 대한 의지나 그에 따른 능력 발휘는 놀이의 결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 넥센 게임들 아니야? 아무리 노력하면 뭐해? 현질이 아니면 안 되는데. 따라서 알레아에서의 놀이 참가자는 아곤의 놀이 참가자와는 정반대의 태도로 일관하게 된다. 알레아의 참가자는 정해진 규칙 안에서 성공으로 이어지는 기대 심리에 바탕을 두고 자신에게 다가올 수 있는 운에 기대어 놀이에 끊임없이 몰입하면서 막연한 쾌감을 느끼는 마찬가지 같은데 NC나 넥센 그쵸? 뽑기 게임들 그렇다고 알레아와 아곤 사이에 공통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알레아에서도 기회평등은 주요한 원리로 작용한다. 알레아에서의 기회평등은 위험에 비례하여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 희귀템들 뭐 0.00001% 확률로 뽑으면 우와! 하고 서버에서 막 사람들이 칭찬해 주잖아. 예. 로운이도 게임 좀 했지? 로운이도 뽑기 좀 했어? 뽑기 같은 거 안 해요? 이거 딱 보니까 그 진짜 모바일 게임 딱 게임에 적용이 되죠. 세 번째, 미미크리란 흉내, 가장, 모방 표현의 뜻으로 가상 공간에서 일시적으로 가상인물이 되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역할을 해내는 놀이다. 여기서 허구적 공간은 아군과 알레아스와 같은 강제적인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뭐가 있을까? 갑자기 우악굿 생각난다. 우악굿 할 때 그 VR 게임. 자기들끼리 막 규칙 정해가지고 막 자기들끼리만 하거든? 혹시 본 사람 있어요? 가끔 할 일 없을 때 우악굿 그거 보면은 유튜브 재밌어. 내가 한 2년 전에 보고 깜짝 놀란 게 얘가 VR 캐릭터가 다 다르잖아. 그래서 여자를 찾아라 이거야. 여성 유저를 찾아라. 그래서 거기 캐릭터들이 다 여성처럼 행동을 해요. 2년 전부터 했어요 그거를? 아니 얘는 꽤 오래됐어. 아프리카 TV 하다가 유튜브로 넘어온 것 같은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공간도 누가 또 만들어줘요. 그럼 누구누구님께서 공간 만들 감사합니다 하고 그것도 있고 막 성대모사도 하고 장난 아니야 걔네. 옛날 거 보면 작년에 좀 봤던 게 그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니까 누가 또 비행기 기내 같은 거를 공간을 만들어 준 거예요. 거기서 승객놀이 하고 있어. 승객놀이 승객놀이 하고 있고 근데 그 시뮬러의 단점은 뭐냐면 시간이 현시간 타임으로 갑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뭐 서울에서 제주도 간다 하면은 40분 앉아 있어야 돼. 자꾸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승무원 애가 와가지고 앉아 계세요 손님. 비행기 흔들립니다. 앉아 계세요. 뭐 이러. 40분 동안 앉아 있어야 돼요. 그것도 있었고 뭐 편의점도 있었고 뭐 그런 식으로 막 놀더라고 지들끼리. 이거 같아. 예, 미미크리. 그쵸? 흉내내기죠?
그죠? 뭐 편의점 점장도 흉내내고 승무원도 흉내내고. 그래서 놀이 참가자는 놀이를 하는 동안만큼 허구적 세계를 현실처럼 받아들이고 현실 속의 자아에서 벗어난 자유를 향하는 것이다. 보통 이제 RPG 게임이 미미크리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선우의 RPG 알아요? 롤플레잉 게임. 그러니까 역할놀이 게임이라는 뜻이야. 잘 모르니? 보통 게임이 능력치 쌓아가지고 레벨업하고 뭐 기술 습득하고 뭐 이렇게 모험하고 뭐 그런 게임을 보통 RPG 게임이라고 그러죠. 자, 따라서 미미크리에서의 재미 원리는 놀이 참가자가 자신을 다른 인물로 가장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야. 자꾸 우아하고 생각납니다. 그로 인해 일어나는 결과가 내면에 숨겨진 자아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내재된 욕망을 충족시키는 즐거움을 일으킨다는 것에 있다. 이거 진짜 그 우아쿠시하는 그 놀이네 이게. 그런 것도 봤어요. 그 VR 하는데 이제 전 세계에도 같이 하는 그런 공간이 있나봐. 근데 얘네들이 짰어. 오늘은 다 그 캐릭터를 다 정장, 까만 정장 입고 오라고. 그래서 줄을 쫙 서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외국 애들이 딱 서버 딱 접속하는 순간 그 게이트가 열리나 봐요. 짠 나오는데 갑자기 한국 애들이 정장 입고 쫙 서 있으니까 깜짝 놀라. 여기 뭐 하는 데냐고요. 그러고 놉니다. 예. 재밌더라고. 그래서 나도 VR 살 뻔했죠. 좋아요. 재밌어요. 생각보다 재밌어요. 근데 VR 그 플스 VR 있기 때문에 예. 아니 그 침대 위에 누워가지고 영화관에서 유튜브 볼 수 있어요. 아니 뭐 그거는 뭐 지금도 되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멀미가 심해서 아직은 안 돼요. 2시간만 하시면 돼요. 게임할 때 같이 뛰어야 돼. 힘들어. 나는 가만히 있고 이제 걸어가는 그런 영상이잖아, 그치? 인지 부조가 생기거든. 시각하고 다른 감각하고 그래서 다 같이 띄워줘야 돼. 그러면 멀미가 안 나는데 힘들어요. 자, 미미크리였습니다. 자, 네 번째로 현기증 어지러. 현기증을 의미하는 일링크스는 일정한 규칙을 상정하지 않으며 놀이 참가자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는 놀이다. 의지 개입 측면에서 알레아에서는 놀이 결과에 놀이 참가자의 의지가 개입될 수 없는 것과 달리 일링크스는 놀이 진행 과정에 놀이 참가자의 의지가 개입될 수 없다. 이거 뭐지? 소우 생각나는데 소우? 소우라는 공포영화 있었죠. 이제 게임을 시작하지. 참가자가 자기가 어떤 의지를 갖고 참가한 게 아닙니다. 그 살인마 새끼가 잡아다가 그냥 가둬놓고 묶어버린 거지. 19금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겠다. 번지 점프와 같은 놀이가 대표적인 것으로 놀이 참가자는 자신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흥분, 쾌감 등의 심리를 경험하게 된다. 아이고, 내가 그 사고 봤는데 번지 점프 하는데 골이 안 걸어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네. 중국에서 그런 사고도 많더라고. 아, 전국이요? 한국도 있었어요. 한 2번? 3-4번? 골이 걸어야 되는데 골이 걸기 전에 뛰는 거야. 앞에 서세요. 잠시만요. 휙 떴어. 뭐지? 깜빡통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자살하려고 올라간 사람도 있어요. 자살하려고. 진짜. 죽으려고. 딴 얘기긴 하지만 여기 송도에 그 실탄 사격장 있었거든? 몇 명 죽었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그 사장이 이제 트라우마 걸려가지고 아예 폐업해버렸죠. 네. 왜 주고? 아니, 쏜 거예요 그냥? 자살하려고. 죽으려면 혼자 죽어.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말고. 알겠죠, 여러분들? 예. 여러분 죽으라는 건 아니지만, 예. 뭐, 이 인간은 어차피 죽습니다만. 자, 이러한 감정은 평상시에 억제되어 있는 감각을 건드려 갑자기 사람을 사로잡는 황홀 상태로 이끄는데, 이것은 관람하는 사람들 역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링크스는 당사자의 일링크스와 목격자 일링크스로 분류하기도 한다. 잘 모르겠다, 이런 놀이. 그렇죠? 놀이기구 타는 건가? 놀이기구가 이런 건가요? 근데 놀이기구는 규칙이라면 규칙이 있잖아. 번지점프도 규칙이 있는 거 아니야? 규칙도 없고 의지도 없는 놀이 뭐가 있을까요? 규칙도 없고 의지도 없는 놀이 뭐가 있지? 규칙도 없고 의지도 없는 거. 좀 적용이 안 돼. 얘는 좀 적용이 안 되는데? 마인크래프트. 그쵸? 마인크래프트 있긴 하죠. 규칙이 있어? 네, 있죠. 없잖아, 규칙. 마인크래프트 없어.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그 샌드박스 게임들 있죠. 샌드박스는 뭐냐면 자기가 마음대로 막 하는 거야. 규칙이 없어요. 예. 그래,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 근데 이제 마인크래프트인데 내가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나한테 규칙을 안 알려주고 막 만드는 거지. 너 알아서 해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아마 영화로 치면은 공포 탈출? 그쵸. 공포 영화 같은 경우가 아마 여기에 좀 해당될 것 같아요. 공포 영화를 보면은 그 등장인물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원해서 그 공포 뭐 죽어 자빠지는 건 아니잖아. 그치? 이게 마크는 의지가 있긴 하잖아요. 그 게임은 사실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좀 즐기려고 뭐 하려고 하니까 사실 사람이 의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니까 굳이 적용시키자면은 아, 공포 영화가 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나 없나 뭐 그러겠네요. 어쨌든 뭐 여기 예시로 아, 번지 점프가 되어 있습니다. 해본 친구 있니? 번지 점프? 없어? 번지 점프 하려면은 좀 살 좀 빼야 돼. 진짜 허리 끊어집니다. 와, 그래서 거기 얘기해 몇 킬로 이상 못하게 합니다. 척추 끊어져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언제 이게 되냐면 뛸 때는 아무 느낌이 없어. 사실 솔직히 뛰는 거는 여기 계단에서 내려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 자, 중간에 가속 붙으면 그때 오 이렇게 하다가 밑에 싹 한번 딱 이렇게 서잖아. 그때 약간 오싹하다가 팍 올라가요. 그리고 요때 그냥 막 소름 쫙 돋아. 무중력 상태. 그때 쫙. 그러니까 처음에 뛸 때보다는 요때 한번 튕기고 다시 올라가서 떨어지기 전에 그 기분 겁나 상합니다. 예. 자, 놀이의 4가지 범주는 구체적 놀이 안에 개별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서로 결합하여 나타나기도 한다. 이들은 2개씩 짝지으면 이론상으로 6개의 조합을 만들 수 있다. 카유아는 이들의 결합을 있을 수 없는 조합, 우발적 조합, 근원적 조합으로 나누었다. 아곤, 일링크스, 알레아, 미미크리는 결코 동반될 수 없다. 이건 당연한 거죠? 의지가 없는 거와 의지가 있는 거 연결이 안 되고 규칙이 있는 것과 규칙이 없는 것은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아곤 일링크스의 경우는 일링크스에서 놀이 참가자가 경험하게 될 심리 상태가 아곤이 가지고 있는 놀이 규칙이 파괴된 상황, 즉 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가능하기 때문이고, 알레아 미미크리에서는 놀이 참가자가 운에 맡기는 그 순간에 미미크리에서와 같은 모의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알레와 일링크스, 아곤, 미미크리 모두 놀이의 범주들끼리 즉흥적, 우발적으로 결합된다. 놀이 참가자는 알레아의 의도하지 않은 운을 통해 일링크스에서 느낄 수 있는 심리를 경험할 수 있으며, 아곤에서의 의도적인 행위를 가상으로 해보는 것은 미미크리적 성격을 띠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알레아와 일링크스의 의도적인 결합은 가장 강력한 몰입에 들게 하며, 알레와 일링크스가 아까 뭐였죠? 알레아 규칙이 있고 의지가 없는데, 그 다음에 일링크스였나요? 네, 둘 다 의지가 없는데 하나는 규칙이 있고 규칙이 없다고? 다시 지문 볼까요? 어디 갔어? 이쪽 알레아와 일링크스의 의도적 결합은 가장 강력한 몰입에 들게 하며 최고조의 정신적 긴장감을 맛보게 한다. 왠지 그 뽑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뽑기, 그치? 예? 생각 없이 룰렛 돌렸는데 갑자기 0.0001% 확률로 뭐 기적의 검 이런 걸 뽑았어. 미친 거죠. 아곤 알레아와 미미크리 일링크스의 조합은 각각 규칙의 유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각각의 조합에서 의지와는 상관없는 것들이 의지가 내포된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각 조합에 포함된 범주끼리는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카유아는 이것을 근원적 조합으로 보았다. 자,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놀이의 4가지 범주를 이렇게 조합하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뭐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끝부분. 자, 놀이를 4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이 범주 간의 결합을 통해서 놀이의 확장성을 보여준 카유아의 견해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놀이에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현대인의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놀이인 온라인 게임을 카유아 관점에서 보면 왜 사람들이 온라인 게임에 열광하는지를, 온라인 게임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는지를 새로운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아까 계속 적용시켜 본 겁니다. 자, 그러면 배그 한번 적용시켜 볼까? 배틀그라운드? 그럼 배그는 어디에 속성이 있을까요? 규칙이 있죠? 배그? 규칙 없어? 규칙 있잖아. 죽이면 되잖아.
그쵸? 그럼 악원 또는 알레아 이쪽인가? 그 다음에 의지는 어때? 의지 있죠. 의지도 있네? 그러면 악원 쪽이다 그치? 그런데 이게 우연성이 또 있지. 우연성 맞니? 그럼 어느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규칙이 없는 거니까 미미크리나 일링크스 쪽 가는데 아마 일링크스 쪽에 조금 강하지 않을까? 왜냐면 누가 내 헤드샷 날리면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니잖아. 내 의지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악원하고 일링크스가 결합되면서 한편으로는 미미크리도 돌아가죠. 복장이나 이런 것들 코스프레 할 수가 있으니까. 오, 요렇게 또 온라인 게임은 또 분석이 되는군요. 요 놀이문화 갖다가. 이건 좀 재밌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는 뭐 좋아하냐? 나는 배그가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래? 그럼 너는 악원과 일링크스의 결합 형태를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가끔 미미크리를 추구하기도 하고, 그치? 이렇게 친구하고 좀 이렇게 수준 높은 대화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다. 이건 좀 재미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또 다음 질문 보도록 해볼까요? 이집트. 한 6개월 전인가? 3000년 전에 만든 이집트에서 뭔가를 발굴을 했어. 근데 뭘 발견했냐면 한 3000년에서 한 3500년 정도 됐다고 그래요. 뭘 발견했냐면은 5000년 전인가 어쨌든 간에 뭘 발견했냐면 맥주집, 호프집 발견했어요. 호프집. 예. 그러니까 무슨 통 같은 게 거의 화석 형태죠. 통 발견했고 거기에 맥주 찌꺼기가 있고 그 다음에 테이블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치맥집 같은 거죠. 그게 이제 3500년 전, 4000년 전 이집트에서는 이미 있었다는 얘기죠. 대단해 이놈 새끼들. 진짜 외계인들 아니야 얘네들? 진짜로? 그래서 가끔 이제 역사 배틀 붙으면은 이제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역사가 기니까 막 얘기하는데 이집트에서 얘기하는 옛날은 우리가 말하는 옛날과 차원이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보통 옛날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그치? 좀 더 가면은 뭐 고구려 백제 신라인데 이집트에서 말하는 옛날은 뭐 기원전 8000년 뭐 기원전 10,000년 이렇게 가니까 차원이 달라. 차원이 재밌어요. 자, 보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인간이 저승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혼이 들어가 사용할 육체가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부패하여 없어질 신체의 대용품을 역할하는 조각상을 만들어 묘지 내부의 방에 세웠다. 이런 거 보면은 좀 신기하지 않아? 중국도 진시황이 죽을 때 그 병마용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저승세계에 궁전을 짓는단 말이야. 이집트 한번 갔다 왔나? 그쵸? 얘기 들었을걸? 이집트에서 그렇게 짓는다고? 그럼 나고 해. 그런 거 아닐까 혹시? 갑자기 그 생각이 듭니다. 진시황에 그 수은 먹고 가신 분 맞죠? 수은 먹고 가신 분 맞죠? 술 먹고 죽었다고? 수은. 수은이야 수은. 그거는 네로 아닌가? 네?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들은 내세에서 영원히 살아갈 이가 노년의 고통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 청년의 모습으로 조각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이집트 이렇게 유품 이렇게 고대 골동품 같은 거 보면은 젊은 그런 모습의 조각상들을 많이 보죠. 죽은 이의 사실적인 모습이 아닌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조각상에 표현하라는 것이다. 역시 성형. 예. 이처럼 만들어낸 미술품이 실제 인물을 대체한다는 생각은 고대 이집트 미술 전반에 깔려있다. 첫 번째 단락은 이제 그 내세.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집트가 내세가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쵸? 이생에서 생을 마감하면 저승에 간다라는 거. 그래서 이생에서 뭘 준비해요? 저승 갈 준비를 하죠. 요거는 뭐 요런 생각은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이제 보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당시 사람들은 조각상이 묘사되는 실제 인물과 똑같이 생겨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조각가들은 미리 조각상을 만들어서 보관하였다. 맞춤 제작이 아니군요. 기성품, 그죠? 기존에 이미 만들어 놓습니다.
자, 구매자가 조각상 제작을 의뢰하면 조각가는 조각상의 주인의 이름과 칭호를 붙임으로써 조각상에 나타난 대상을 지정하였다. 오, 이미 있는 거야. 이미 만들어 놓고, 나 조각상 좀 필요한데요. 예, 며칠만 기다리세요. 하고 이름만 쪼아서 배달해 준다는 얘기네. 자, 당시에는 인간의 이상적인 모습을 드러내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비례 규준이 통용되었는데, 당시 조각가들은 이 비례 규준에 따라 조각상을 만들어야 했다. 그들은 그림과 같은 격자 도안을 고안하여 사용했는데, 와, 벌써 이 모눈 종이를, 이걸 모눈 종이라고 그러죠? 격자문이 있는 걸, 이걸 사용했어. 여기에서 신체 각 부분의 비율이 정확하게 규정되었다. 정사각형을 축소하거나 확대하면 조각상의 크기는 달라지지만 각 신체 부분은 조각상 내에서 항상 일정한 비례를 갖게 되었다. 인물의 자세 또한 정형적이어서 대부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였고, 서 있는 자세도 남성들은 걷는 모습, 여성은 발을 나란히 모은 모습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자, 그러면 옆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남성을 의미하겠다. 그쵸? 걸어가는 모습이니까 다리가 좀 짧게 나오네. 예. 고대 이집트 조각상의 대다수는 석회암이나 화강암 등의 암석으로 만들어졌다. 목재는 암석보다 가공이 쉬워서 신체 형상을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었지만 이집트에서 목재는 적은 양만 산출되었기 때문에 부유한 이들만이 목재를 사용하여 조각상을 만들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 조각상에 대한 비율과 그 조각상을 누가 주로 이용했는가. 돈 있는 사람들은 나무. 다음 단락이고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회화나 부조 역시, 자, 부조는 뭐죠? 부조, 완벽한 조각상이 아니라 벽에서 이렇게 도드라지게 나오게 하는 조각. 부조 역시 조각상처럼 실존 인물의 대체물로 간주하였다. 현대 회화나 부조에서는 일반적으로 잠깐 끊고 한번 가볼까? 여러분들 생각 어때? 이 이집트인들 회화, 그림이죠? 부조를 실존 인물의 대체물로 간주한대요. 자, 그럼 현대인도 이렇게 하나? 아니야? 현대인도 좀 비슷하지 않아? 어떤 거? 현대인은 뭐가 있을까? 사진 보면 그 사람 떠올리고 그 사람처럼 생각하잖아. 특히나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많이 찍고 있고, 그쵸? 웹상으로 많이 가는데 그거 보면서 이제 추모도 하고 뭐 그리워하고 하죠. 요런 게 또 통해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러니까 이게 물론 똑같진 않습니다. 이집트에서 얘기하는 회화하고 조각상은 원래 그 실존 인물하고는 똑같은 건 아니지만 실존 인물처럼 생각한다는 얘기죠. 자, 현대 회화나 부조에서는 일반적으로 멀리 있는 대상을 가까이 있는 대상보다 작게 그리는 원근법이 사용되지만 고대 이집트의 회화나 부조에서는 원근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그들은 대상을 사실적이고 아름답게 표현하기보다 대상의 본질적인 부분을 분명하고 완전하게 드러내기를 원했다. 이게 차이점이죠. 현대 그림은 원근법. 자, 그런데 이집트는 원근이 아니라 대상의 본질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근법이 무시되는 거죠. 대상의 본질적인 모습을 잘 담은 미술품이 실제 인물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정면법이라고 부르는 독특한 방법을 사용했는데, 정면법은 대상을 각각의 부분으로 분해하고 각 부분의 본질적인 인상이 가장 잘 드러나도록 표현한 뒤 새롭게 조합하는 것이다. 마치 입체파 그림처럼. 따라서 고대 이집트의 회화나 부조는 실제로 있을 수 없는 형태의 신체를 가진 사람이 자주 등장한다. 가변적인 현실과 달리 내세는 불변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순간적이고 변덕스러운 모습이 아닌 대상 그 자체를 완전히 드러내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현실에 있는 모습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방법은 풍경을 묘사할 때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들은 연못은 위에서 본 모습으로, 연못 옆에 나무는 옆에서 본 모습으로 그렸다. 이 때문에 어떤 예술 평론가는 고대 이집트인들은 그들이 본 것을 그린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알고 있던 것을 그렸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렇죠? 본질을 나타내는 그림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좀 첨언하자면 아프리카의 이제 원주민들, 아마존인가? 그림 하나 보여준 적이 있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여기 이제 한 사람이 사냥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여기 멀리 코끼리가 한 마리 있고요. 코끼리를 그리자. 코끼리 뿌앵 있고,
여기에 새 한 마리가 이게 큰 새 한 마리가 있는 걸 보여줘. 이거 원근법으로 그린 거죠? 그럼 이렇게 거리로 봤을 때는 얘가 멀리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 부종민한테 물어봤지. 예? 가까이 있는 게 뭐냐 하니까 이걸 택해요. 그러니까 원근법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 그림 대상의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집트인들도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했을 수도 아니겠다. 이집트 애들은 수학을 또 겁나 잘했지. 맞아. 이놈들. 황금비. 수학 되게 잘했어요. 미적분. 그러니까 피라미드 만들고 하지. 원래 이 4대 문명 발상지가 수학 되게 잘해. 4대 문명 발상지가 수학을 잘할 수밖에 없는 게 4대 문명 발상지는 공통적으로 강이 있죠. 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 강물이 범람, 홍수. 범람한다고. 그럼 여기 밑에는 항상 다 뭐가 있어? 마을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왕이나 귀족들이 뭘 해줘야 돼? 이거 물 넘치는 걸 막아줘야 되거든? 즉, 치수 사업을 해야 돼요. 치수 사업. 물을 다스리는 사업을 해줘야 돼요. 뚝 같은 거, 제방 같은 걸 쌓아줘야 됩니다. 이거 계산을 해줘야 되거든. 진짜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 법이 한자로 어떻게 써? 삼수변의 갈것자야. 그러니까 물이 잘 흘러가는 거. 이게 법입니다. 이게 치수거든. 그래서 4대 문명 발상지들은 숫자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애들이 원군을 모를 리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이거군요. 본질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그렸구나. 재밌는 거는 현재 이집트인들은 자신들 역사를 잘 모릅니다. 현재 이집트인들. 남들이 더 잘. 유럽 애들이 여기 가가지고 발굴하고 역사 조사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튀어나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 고대 이집트에 대해서 잘 모르죠. 이거는 BC 8,000년 이러는데. 그러면 BC 8,000년이니까 지금 2,000년 더 하면 10,000년이잖아. 그치? 10,000년 전 일이니까 몰라요. 그냥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성경에 나오는 거. 교회 다니는 친구 있니? 성경 기록에 보면은 출애굽기라는 게 있죠. 출애굽기. 애굽이 이집트야. 그러니까 이집트 탈출 기록이 출애굽기거든. 출애굽기는 누구 이야기예요? 모세. 바다 가르기, 그죠? 예. 자, 좌우지간. 이집트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자, 고대 이집트인들은 회화나 구조를 만들 때도 격자 도안을 사용했는데 밑바탕에 격자 도안을 먼저 깔고 인물의 전체 윤곽을 그린 뒤 각 부분을 정면법에 따라 표현하였다. 이로 인해 인물의 지위와 관계없이 인물들의 모습, 신체 비례 등이 모두 유사하게 표현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조은호, 장신구 등을 덧붙임으로써 인물 지위가 높음을 드러내었는데 이러한 방법은 조각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왕과 왕족은 왕관이나 머리띠, 두건 등을 사용하여 신분을 표현하였고 그 외의 백성들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역시 조선시대도 머리에 모자 많이 쓴 사람들이 양반이잖아요. 예. 고대 이집트인들은 비례 규준을 건축에도 사용하였다. 전해 내려오는 고대 이집트의 설계도에는 방의 배열만 있을 뿐 축척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고대 이집트인들은 격자 도안을 이용하여 건축물 바닥에 실제 건축물과 같은 크기의 설계도를 새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위에 석재층을 쌓을 때마다 같은 작업을 반복했다. 한번 격자 바닥에 쫙 깔고 거기다가 이제 물건들 석재층, 그러니까 돌 재료 갖다 놓고 그 다음 또 그 위에다가 격자 한번 또 쫙 깔고 또 그 위에 올려놓고 이런 방식으로 설계했다는 얘기네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건축물에 사용된 묘사가 실제 사물을 대체하거나 현실 또는 내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였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의 묘지에는 가짜 문이 많이 발견되는데 벽에 새겨 만든 이 문은 실제 통로가 아니라 죽은 사람의 영혼이 드나들기 위한 문이다. 이것 때문에 이제 초기 이집트 이제 그 고고학자 발견했을 때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착각한 거야. 이거는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짜로 이렇게 함정을 파는 거구나 라고 착각을 했죠. 사실 이게 이집트 문화였는데
자, 또한 묘지나 신전의 입구 위에 사자나 뱀의 형상을 한 모형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러한 동물 모형이 묘지나 신전을 지켜준다고 생각하였다. 그런 거 많죠. 대가리는 개인데 몸은 사람인 거, 그치? 못 봤나? 자, 묘지 벽면에는 벽화들이 많이 그려졌는데 이는 현세의 반영으로 여겨졌던 내세의 생활을 보여준다. 그림들은 죽은 사람을 보호하고 그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그를 지루하지 않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묘지 벽면에는 수많은 주문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죽은 이가 다른 세계로 가는 여행을 도우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신전 입구에는 거대한 사다리꼴 모양의 탑문인 파일론이 있었는데 사악한 세력이 신전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하였다. 파일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게임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한번 볼까? 파일론을 보자. 파일론. 아마 저기 어디야? 워싱턴 그쪽에 있는 것도 파일론 아닌가? 뭐야? 파일론 치니까 파일론 무료 다운로드 이용권 이런 거 튀어나오네. 앞에다 이집트라는 말을 집어넣어야 되겠군요. 이집트 파일론. 요런 거 맞네.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요? 워싱턴에 가면은 국회의사당인가? 그 앞에 요런 거 하얀 긴 거 하나 서 있지? 스파이더맨 영화 보니까 이거 여기서 막 날뛰고 이러는데. 좋습니다. 자,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제 조각상에 의미하는 것은 실제 인물을 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모습을 만들고, 그리고 또 그 비율도 역시 격자무늬를 이용해서 어떤 자신들의 비례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물을 지을 때도 어떤 이 격자 무늬를 이용을 해서 이제 건축을 했다. 뭐 그런 내용들. 재밌네, 이집트. 예. 근데 요즘 뭐 이렇게 유튜브들 보니까 이집트 가지 말라고 막 그러던데. 피라미드 구경 가지 말라고, 돈 뜯긴다고. 갈 때마다 돈 뜯어낸다고 막 그런다고 합니다. 자, 인문예술 6번째. 작품을 출시한 전시회 출품하는 게 아니라 잡지에 기고하는 화가들이 있다. 개념미술가라 불리는 이들이 그들이다. 자, 개념미술가 뭐 한다고요? 전시회에다가 작품을 출품하는 게 아니고 잡지사에다가 투고하는. 자, 개념미술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헨리 플린트인데 그는 개념미술이 언어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개념미술을 언어를 재료로 하는 미술 형식이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개념미술에서는 작품이 지닌 물질성이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왜냐하면 잡지에 기고를 하면 이게 대량 인쇄를 해가지고 각각 지역이 또 발송이 되고 많은 사람이 보게 되잖아요. 이게 개념미술이군요.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 있지? 뭐 3D나 뭐 이렇게 작품 만들어가지고 유튜브를 보여주는 사람들, 그쵸? 그런 게 어떤 전시회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라고 하는 어떤 매체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개념 미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짜 잘 만드는 사람 엄청 잘 만들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예술의 물질성에 대해 견해를 밝힌 사람들 가운데 해겔의 견해에 따르면 예술은 필연적으로 물질성에서 정신성으로 이해한다. 자, 해겔은 뭐라고요? 물질에서 정신으로. 고대 오리엔트의 예술을 대표한 것은 피라미드나 스핑크스와 같은 거대한 건축물이나 기념비였다. 이때 정신은 아직 육중한 물질에 눌려 있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의 예술을 보면 다 덩어리가 커요. 엄청나게 커. 즉 해겔은 그런 크기와 덩어리들을 물질이라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등장한 그리스 예술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은 장르는 조각이었다. 해겔은 예술의 본질이 정신적 이념을 감각적 물질로 구현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그는 정신과 물질이 어느 쪽이다 치우치지 않고 적절히 조화를 이룬 그리스 조각에서 예술의 정점에 도달했다고 보았다. 자, 그래서 이후 단락에서는 헤겔이 바라보는 예술이 되겠고, 고대 이집트는 너무 육중해요. 그래서 정신이 물질에 이렇게 눌려있는 형태고,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조각을 예술의 정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이 잘 조화된 것이 고대 그리스. 자, 이후 정신은 더 성장하여 서서히 물질을 압도하기 시작한다. 르네상스 예술을 주도한 장르는 회화였다. 그림이죠. 회화는 개별 사물이나 표상에서 공통된 속성이나 관계를 뽑아내는 정신적 과정을 통해 현실의 한 차원을 접어 3차원의 공간을 2차원의 평면으로 환원시킨다는 점에서 조각보다 더 정신적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정신적이라는 것은 말을 좀 우리가 바꿀 수 있지. 관념적, 추상적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즉 우리 현실은 3잖아, 3차원이잖아, 그치? 이거를 평면이라고 하는 2차원으로 차원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재에서는 정신적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관념적 또는 추상적이라는 말로 치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이라는 얘기지. 또한 회화의 재료인 물감 역시 조각에 사용되는 육중한 돌에 비해 물질성이 한결 약하다. 그렇죠? 돌은 어떤 형태를 가다듬고 또 물질성이 강한데 물감은 물에 타면은 어떤 그 물질이나 형태가 굉장히 더 자유롭죠. 돌보다는. 자, 17세기에는 음악이 예술을 주도하는 역할을 이어받게 된다. 음악의 재료인 소리에는 거의 물질성이 없다. 19세기 이후의 주도적 장르는 시였다. 이제 예술은 마침내 물질성을 완전히 벗고 학문과 똑같은 재료, 즉 개념을 사용하게 된다. 다 자란 정신에게 예술의 물질성은 그저 거추장스러운 옷일 뿐이다. 이 지점에서 헤겔은 예술의 종언을 선언한다. 그래서 헤겔의 그 책이 있어요. 예술의 종언. 예술은 끝났다. 자, 그러면 진짜 예술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물질성이 끝났다는 얘기지. 예술의 종언은 절대 정신이 물질적 매체를 통해 표현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질 매체는 뭡니까? 매개 물질이잖아. 그러니까 예술이 물질로부터 벗어났다는 의미가 예술의 종언이죠. 예술이 종언을 고했다는 것은 그의 예언은 빗나갔을지 몰라도 20세기 예술의 경향을 보건대 적어도 예술이 물질을 벗고 정신으로 상승하리라는 그의 지적은 적중했다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요 단락은 이제 헤겔이 이야기했던 정신과 예술에 있어서 정신과 물질의 관계죠. 점점점 벗어났다는 거예요. 물질에서, 그치? 그래서 예술의 종언이라고 하는, 즉 예술은 물질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데까지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자, 본격적인 의미에서 최초의 개념 미술가는 멜 보크너였다. 1966년 그는 동료 작가들의 드로잉과 작업 구상을 담은 종이를 여러 번 복사하여 4권의 파일로트에 끼워 조각의 받침대 위에 올려놓았다. 거기에는 솔로윗과 댄 플레빈의 작업 스케치, 그들의 작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은 송장, 존 케이지가 작곡한 악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파일의 첫 장은 화랑의 도면, 마지막 장은 복사기의 조립 도면이었다. 이 전시회를 찾은 관객들은 작품을 보는 게 아니라 파일을 넘겨가며 읽어야 했다. 이렇게 작업 구상을 담은 종이, 작업 스케치, 작품에 대한 설명을 담은 송장 등이 예술이 될 때 미술은 문학에 가까워진다. 자, 문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문학은 뭡니까? 언어예술이죠. 언어예술은 말과 글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즉 기호가 그 기호로 된 예술 작품을 독자가 읽어가면서, 그렇죠? 독해하면서 의미를 찾는 게 문학입니다. 그러니까 미술이 단순히 보는 것을 떠나서 읽는 것 쪽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누구에 의해? 멜 보크너에 의해. 자, 솔 루이스에 따르면 개념 미술에서는 생각이나 관념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 된다. 예술가가 예술의 개념적 형식을 사용한다는 것은 곧 모든 계획과 결정이 미리 만들어지고 실행은 요식행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솔 루이스는 그의 작품 벽드로잉의 실행을 고용된 인부들에게 위탁했다. 그는 벽드로잉을 제작하기 위한 지침을 고용된 인부들에게 주었을 뿐이다.
이렇듯 개념 미술에서는 시각화되지 않은 생각이나 관념도 완성된 산물 못지않은 작품이다. 갑자기 그 사건이 생각나네. 조용남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들어봤니? 로나? 조용남? 화개장터 부른 사람. 있어. 근데 조용남이라는 가수가 화투를 주제로 해서 그림을 많이 그렸거든? 근데 위작 논란이 붙었습니다. 위작 논란. 이 위작 논란이 뭐냐면 이거랑 똑같아. 화가가 따로 있고 이 조영남이라는 가수는 아이디어만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원에 붙은 거야. 과연 이게 조영남의 작품이냐 아니냐, 사기친 거냐 아니냐 막 이렇게 논란이 붙었어요. 왜냐면 조영남이라는 사람의 그 화투 그림을 통해서 돈도 많이 벌었고 전시회도 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뭐 1심 가고 2심 가고 막 이러다가 최종 법원 판단은 본인이 직접 그리지 않았지만 조영남의 그림으로 봐야 한다라고 판단 내렸어요. 그러면 이 개념이 되겠네? 어디 갔어? 네. 그치? 이 개념은 뭡니까? 바로 어디 갔냐? 개념 미술이라는 얘기네요. 조영남의 그림을. 참고로 윤여정의 전 남편 조영남. 개념 미술은 일반적으로 4가지 형식을 선호한다. 첫째는 레디메이드로, 이를테면 마르셀 듀샹의 변기처럼 일상의 사물을 예술로 선언하는 것. 자, 듀샹의 이 변기는 굉장히 유명하죠. 변기를 해놓고 제목을 샘 이렇게 붙여놨어요. 둘째는 개입으로 오브제나, 자, 오브제라는 말은 이게 원래 영어에서 나온 표현, 영어 단어 오브젝티브, 목적 또는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예술에서 오브제라고 하면은 그 예술적 대상을 나타내는 게 오브제예요. 자, 둘째는 개입으로 오브제나 이미지를 엉뚱하거나 다른 맥락에 옮겨 놓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니엘 뷰랑은 모든 곳을 미술관으로 만들기 위해 줄무늬가 그려진 간판을 등에 짊어지고 파리의 거리를 활보했다. 셋째는 자료화다. 자료화는 작품을 구성할 때 실제 작품이 모두 기록, 지도, 차트, 그리고 사진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위에서 언급한 보크너의 작업 스케치 전시가 여기에 속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크너는 그 파일링해서 그거를 이제 여러 번 카피를 뜬 다음에 전시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이 그 파일을 넘기면서 이제 관람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미술이 문학이 되었다라고 앞부분에서 얘기를 했는데, 자, 넷째는 개념 미술의 가장 보편적 형식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독일의 작가 한네 나르보베는 숫자와 글자, 낙서를 계열적으로 늘어놓음으로써 회화가 글쓰기라는 관념을 표현했다. 여기서 또 잠깐 상식. 한국의 이제 문화의 우수성이 조금씩 알려지다 보니까 한글에 또 이 디자이너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죠. 그래서 한글이 어떤 회화적인 아름다움을 띠게 됩니다. 자, 글쓰기가 회화라는 것은 이미 아시아의 쪽에서는 좀 뭐랄까 보편화된 개념이었어, 그치? 왜냐면 우리는 서예라는 개념이 있죠, 서예. 글씨 예술이라는 뜻이거든, 서예가. 그러니까 글씨 아주 멋있게 쓰면은 이것도 액자 해가지고 집에다 걸어놓고 하죠. 근데 이게 유럽에는 그런 게 없어요. 글자를 써서 그림처럼 액자로 건다? 이거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시아에서는 특히 뭐 한국, 일본, 중국은 그런 걸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 회화가 글쓰기라는 관념을 표현했다. 이미 아시아에서는 몇백 년 전에 이렇게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자, 한편 알렉산더 알베로는 개념 미술을 낳은 다양한 미술사적 계보학에 대해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1960년대 개념 미술은 4가지 궤도가 하나로 수렴한 결과다. 첫째, 전통적 예술작품의 구조를 해체한 모더니즘 회화의 자기 반성적 경향. 자, 요것도 설명을 해줘야 되겠네요. 모더니즘 회화. 전통적 예술작품의 구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전통적 예술작품의 구조는 사실의 재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사실과 똑같이 나타낼 수 있을까? 이게 전통적 예술작품의 구조고요. 모더니즘 회화라는 것은 뭐냐면 주관적 변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아까 똑같은 얘기거든? 친구하고 똑같이 라면을 먹었는데 너 맛 어때? 맛있어. 난 진짜 맛있어. 이 마시는 정도가 다르죠? 그래서 똑같은 대상을 그리더라 하더라도 화가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형해서 그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 이게 바로 이제 모더니즘적인, 모더니즘 회화의 자기 반성적 경향이 되겠네요. 아, 쏘리. 착각했다. 다시요. 그치. 지금 내가 얘기한 건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네. 기왕 말 나온 김에 다 설명해야지. 여기서 얘기한 이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주의고요. 근대주의 모더니즘 자체가 사실의 재현입니다. 예, 내가 착각을 했네. 그래서 모더니즘 자체가 사실의 재현이기 때문에 모더니즘 회화라고 하면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게 모더니즘 회화야. 자, 그러면 그 문장을 다시 보면 전통적 예술작품 구조를 해체한 모더니즘 회화의 자기 반성적 경향. 여기까지 가야 돼요. 모더니즘 회화의 자기 반성적 경향, 그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자, 포스트라는 말은 무슨 뜻이 있을까? 뭐 과거라는 의미도 있지만 벗어났다 또는 비껴나갔다 이런 의미도 있거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또는 탈모더니즘이라는 말을 써요. 즉 근대주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즉 사실의 재현에서 벗어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주관, 자기 변형적인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이해할 때는 전통적 예술작품의 구조를 해체한 모더니즘 회화의 자기 반성적 경향,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더니즘 회화는 전통적 예술작품의 구조입니다. 문장이 좀 헷갈리게 써놨어. 자, 둘째, 작품을 시각적 오브제에서 개념적 텍스트로 되돌리려는 환원주의적 경향. 셋째, 듀샹에게서 유래하는 반미학 혹은 비미학의 경향. 그러니까 듀샹이 유명해진 이유가 바로 그거죠. 변기 출품해놓고 원래 그 전시회의 심사위원이었어요. 이 듀샹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제 가명으로 그냥 그 뭐예요. 변기 갖다 놓고 제목만 샘 붙여놓은 겁니다. 햄이요? 응, 샘물. 변기를 갖다 놓고. 이게 뭐랑 연결돼요? 소시르가 얘기했던 자의적 특성과 연결되는 겁니다. 소시르의 구조주의에서 얘기했던 언어의 특성 중에 하나, 자의성. 즉, 기의와 기표는 필연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거를 이 듀샹은 이제 회화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변기입니다. 제목은 샘. 또 있어요. 파이프 그림이 있어. 근데 제목이 뭐냐면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담배 파이프 있죠? 근데 거기 그 그림을 딱 그려놓고 제목이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아까 소시르가 얘기한 그 자의적인 기표와 기의가 항상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회화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얘기했던 반미학 또는 비미학 경향이 되는 것이고, 넷째는 예술작품이 전시되고 소통되는 장소를 문제 삼는 경향이다. 위성급한 개념 미술의 네 형식은 이 네 가지 궤도가 복잡하게 결합하여 나타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팝 아트란 걸 들어봤니? 팝 아트? 막 깡통 그림이 있고 막 바나나 그림이 있고 막 이러는 것도, 그쵸? 그리고 마돈나 사진 막 있는데 색깔 막 달라지는 거, 그런 걸 이제 팝아트라고 그러죠. 그리고 만화 같은 어떤 그런 예술 작품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팝아트의 개념인데, 그러니까 대중매체가 발달하고 그다음에 통신이 발달하다 보니까 쉽게 소비하고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걸 팝아트라고 하는데 여기랑 또 연결이 되죠. 자, 이와 같은 특성과 형식을 지닌 개념 미술은 예술이 구체적으로 실제하는 작품이라는 전통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언어를 비롯한 비물질성을 지닌 생각이나 관념도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예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능하게 하였다. 자,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크게 내용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헤겔이 얘기한 점. 헤겔은 예술이 물질에서 벗어나 정신으로 간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예술의 종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에서 벗어나는 것. 그 다음에 60년대 이후에 예술의 경향이 이와 흡사하다 하는 것을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죠. 특히나 요즘처럼 이렇게 통신이 발달된 사회에서는 카피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지? 뭐가 진짜냐 가짜냐 그런 의미는 이제 사라진 것 같아. 지금은 뭐가 될까요? 뭐가 더 비싼가요? 이렇게 되려나? 예. 자, 질문 없으면 자, 질문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요. 다음 그림 읽어 물으면 답하시오. 이번에 음악이군요. 음악. 음악은 잘 모르는데. 자, 음악에 대한 철학적 입장을 밝힌 수많은 동서양의 철학자들 가운데 아도르노는 누구지 몰라요? 음악을 그 자체로 하나의 언어이자 사회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수단으로 간주하였다. 그는 현대 사회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대부분의 음악이 상품화되어 대중 청취 능력이 퇴행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음악은 비판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봐도, 이야, 이 사람은 대중음악 별로 안 좋아한다, 그죠? 예. 또한 음악의 진리성을 강조하면서 음악은 철저한 현실 비판과 부정의 상태에서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유토피아를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아도르노는 뭐한다?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음악의 상품화를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왜? 수준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러한 관점에서 아도르노는 진리성을 지닌 음악을 진지한 음악으로, 그렇지 않은 음악을 가벼운 음악으로 간주하고, 이 둘은 진리성의 유무뿐 아니라 사회와 관계를 맺는 양상에서도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진지한 음악은 소리, 조성, 리듬, 주제 등을 포괄하는 음악의 재료, 구조, 기술과 같은 음악 내적 형식을 사용하여 그 자체로 사회 현실을 인식하고 표현한다. 자, 진지한 음악은 어떻다고요? 음악 내적 형식을 사용해서 사회 현실을 인식하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자, 이제 대조가 되죠. 역접이 되죠. 가벼운 음악의 경우 이러한 내적 형식 대신 음악 외적 측면, 특히 경제적 측면을 통해 사회와 관계를 맺게 되며, 이는 결국 음악이 자본주의에 종속되어 그 수단으로 전락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뭐 좀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죠? 뭐 대중음악 생각하면 되겠지. 차트에 못 올라가면 그 노래는 잊혀지게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일명 후크송. 들어봤죠? 후크송. 후크는 뭡니까? 고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반복되는 거, 쉽게 반복되는 걸 만들어서 사람들 귀를 낚아차야 돼. 이걸 후크송이라고 그러죠? 네. 2007년인가 8년에 이제 대박 터트린 노래가 뭡니까? No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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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You. 이건 누구 노래지? 원더걸스. 그것부터 후크송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뭐 지금도 뭐 후크송 굉장히 많이 나오죠. 최근에 나온 싸이 노래 떼떼, 이것도 후크송이거든. 예. 그걸 일부러 집어 넣는 겁니다. 상업적으로. 그러니까 아도르노 같은 사람 어때요? 이런 노래를 좋아할까? 안 좋아하죠. 왜? 가벼워. 가벼운 노래는 현실의 어떤 그 비판적인 모습이나 현실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싫어할 겁니다. 그는 전통적인 고전음악의 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식을 창조하고 음악의 자율성을 강조한 쇤베르크의 음악을 진지한 음악의 사례로, 재즈를 포함한 대중음악을 위시하여 한때는 진지한 음악이었지만 문화산업에 의해 영화음악, 효과음악, 광고음악으로 상품화된 고전음악을 가벼운 음악의 사례로 들어 자신의 구분을 구체화하였다. 네, 그래서 요 단락에서는 진지한 음악과 가벼운 음악을 구분했고, 그 기준은 뭐다? 사회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 아니면 돈 벌려고 만들었느냐, 이렇게 구분이 되겠네요.
정원이는 당연히 가벼운 음악이지. 돈 벌려고, 그죠? 돈 벌면 좋지 뭐. 아도르노는 음악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피아니스트로서의 연주경을 바탕으로, 오, 최근에 누구? 임윤찬이라는 애가 무슨 콩쿠르에서 1등 해가지고 피아노에서, 오, 엄청 지금 뜨고 있죠. 18살이라고 그러는데 고3? 뭐 피아노 치는 거 보니까 미쳤어요. 진짜 미친 애 같아. 그러니까 신들렸다는 말을 써야 되나? 와, 막 그 정도로 칩니다. 굉장히 어려운 곡을 뭐 준결승전 올라가서 1시간 동안 막 피아노를 쳤다고 그러죠. 와우, 대단해. 그 체력 미쳤어. 예. 우리랑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자, 진지한 음악의 내적 형식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였고, 누가요? 아도르노가. 또한 대중음악과 같은 가벼운 음악이 음악 외적 측면을 통해 사회와 관계를 맺는 양상의 복잡성에도 주목하였다. 그는 이윤 극대화를 주된 논리로 내세우는 문화산업에서 대중음악이야말로 음악의 상품화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로 보고 그 특징을 생산과 유통, 소비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생산 과정에서 드러나는 대중음악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표준화로, 이는 곡 전체의 구성에서부터 세부에 이르기까지 형식적으로 미리 정해진 도식에 맞게 제작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뭐 대중음악 같은 경우는 기본 코드가 있죠. 몇 가지 코드가 있고 그 코드를 어떻게 변주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곡을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내가 본 예능 프로그램이나 방송 프로그램도 보니까 이미 있어. 샘플링 된 것들이 있고 그거를 적절하게 조합하고 주 멜로디만 만들어내면 노래 한 곡이 척 나옵니다. 물론 이제 돈 버냐 안 버냐는 예 나중 문제고요. 자, 이렇게 제작된 대중음악의 모든 세부 구성 요소들은 기계적으로 대체 가능하고, 그렇죠? 그래서 녹음할 때도 가수들이 녹음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분 따요. 부분 따고 잘된 것만 추려내서 음반 제작을 하죠. 자, 기계적으로 대체 가능하고 기계의 톱니처럼 기능할 뿐이기 때문에 전체와 부분 사이에 긴밀하고 의미 있는 관계가 설정되기 당연히 어렵죠. 예. 한편 일타를 자극하면서도 본래의 모습을 지키려는 대중음악의 역설적 요구는 자극을 원하면서도 익숙한 것으로 돌아오고 나는 대중의 심리적 욕구와 합치되면서 개성적 표현마저도 획일화되는 대중음악의 사이비 개성화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가짜 개성화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대중음악이라는 것을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치 공장에서 기계 돌려서 찍어내는 것처럼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 대중의 심리적 욕구에 의해서 마치 사이비 개성화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서 이게 누굽니까? 양화대교 부른 사람 누구지? 양화대교, 자이언티, 양화대교 처음 나와서 굉장히 신선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대중들 개개인은 어떻게 생각해? 오, 이렇게 신선하다, 개성적이다라고 하겠지만 이게 이미 대중문화가 쫙 퍼졌기 때문에 개성은 아니란 얘기지. 이 글에 의하면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사이비 개성화. 그러니까 이제 자이언티라는 게 하나의 그 사람의 어떤 그 장르가 되어버렸잖아요. 그쵸? 장르가 되고 계속 유사한 음악 계속 나오죠. 장기하는 모르겠어. 장기하는. 응? 장기하 처음 나올 때 싸구려 커피도 오 독특하다 했는데 요즘에 나온 거를 들어보니까 이게 노래인지 아닌지 랩한 자기 나름의 랩이라는데 내가 지금 말한 것도 리듬 타면은 장기하 노래가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 부러운 건가? 안 부러운 건가? 이게 이 노래인 거야. 이게 참 특이해요. 그러니까 자기 세계 완전 고착한 것 같아. 그러니까 장기하가 언제부터 약간 좀 변하기 변한 건가? 아이유와 헤어진 다음에 그런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내가 지금 말하는 것도 리듬 타면은 장기하식의 노래가 되는 거죠. 장기하는 모르겠어. 예. 장기하는 그러면 아도르노에 의하면 진지한 노래가 되는 건가? 그럴 수 있겠죠. 왜냐면 대중적이진 않거든. 자, 이와 관련된 특징인 놀이 규칙에 따르기는 당대의 유형과 경향을 작곡에 적극 반영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음악 작품의 고유성과 작곡가의 창조적 욕구를 사라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비슷한 노래 하나 뜨면 비슷한 노래 계속 나오죠. 그렇죠? BTS가 뭐 한 노래 떴다 그러면 그것과 유사한 장르 노래 계속 나옵니다. 요즘 뭐 복고다 뭐다 해가지고 뭐 싸이월드 뭐 다 복고다 뭐다 해가지고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옛날 2000년대 초반의 노래의 뭐더라, 뭐 미디엄 템포 뭐 그런 식의 노래가 또 계속 나오기 시작하고 예능에서도 또 그런 노래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 유통의 차원에서 상품화와 관련된 대중음악의 특징으로는 플러깅과 글래머가 제시된다. 플러깅은 대중음악 소비자가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끊임없이 반복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게 약간 후크성 개념이 되겠네. 표준화로 인한 진정한 개별성 부족을 감추기 위해 사용되는, 즉 표준화의 불가피한 보완물로서의 플러깅은 동일한 곳으로부터 일탈하려는 길을 막아 획일성에 대한 저항을 불가능히 한다. 플러깅을 통해 대중의 청취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길들여진 채 표준화된다. 글래머는 대중에게 전달되는 감각적 인상이나 분위기 또는 대중을 사로잡는 힘이라 할 수 있으며 본래 대중음악의 내재한 속성이 아니라 플러깅의 효과로 인해 생기는 것으로 규정된다. 플러깅을 통해 청취자는 개별성에 결여된 음악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이 음악이 화려함, 당당함과 같은 매력, 즉 글래머를 지닌 것처럼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뭐 걸그룹 노래를 쭉 들으면은 이게 누구 노래인지 모를 때가 있죠. 그치? 아, 물론 들을 때는 신나고 좋은데, 그 다음 가수 거 들어볼까? 또 똑같아. 또 다음 거 들어볼까? 또 똑같아. 예, 이건 모른다는 얘기죠. 자, 음악 내적으로 결여된 개별성은 플러깅에 의해 음악 외적으로 부여된 글래머로 보완되고 청취자는 이러한 글래머를 음악 자체의 성질 또는 스스로 느끼는 감정으로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청취자는 반복적으로 듣기 때문에 매력을 느끼는 것인데 이를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듣는 것으로 오인하게 된다. 한마디로 보니 계속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 습관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기하가 진지한 노래네. 그쵸? 이렇게 놓고 보니까 장기하가 대단하네. 예. 뭐 그런 거 있죠. 뭐 연예인들 뭐지? 연예인들 뒤통수? 연예인들한테 느끼는 배신감?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송강호는 돼지국밥을 못 먹는다. 뭐 이런 거. 돼지국밥 잘 먹게 생겼는데. 그리고 장기하가 처음에 그 발표곡이 싸구려 커피였거든. 근데 그게 자취방, 여름날 자취방에서 식어버린 커피 마시면서, 그지? 등 작은 장판에 막 달라붙고 그런 내용이란 말이야? 근데 장기하는 자취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런 것들이, 누가 뭐 몇 년 혼자 골방에서 자취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자취를 해본 적이 없는? 뭐 그런 게 이제 연예인들에 대한 배신감? 오늘 장나라 결혼했다는데. 관심 없죠? 예. 42살. 야. 자, 또한 아도르노는 익숙한 레퍼토리로 채워진 공연 프로그램이나 음악 공연의 예매를 사례로 들어 음악 소비 차원에서 나타나는 대중음악의 상품화를 비판하였다. 야, 아마 이 사람 살아있었으면은 BTS 뭐 이런 애들 되게 싫어했겠네. 전자는 낯설고 실험적인 곡에 대한 적극적인 체험 대신 돈을 주고 익숙한 곡에 대한 경험을 소유한다는 만족감을 청취자에게 줄 뿐이라는 점에서 후자는 무엇이 어떻게 연주되는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연주된다는 사실 자체를 소유했다는 만족감에 치중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음악의 상품화를 촉진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연 프로그램이나 음악 공연의 예매 뭐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군요. 까다롭다 이 사람. 예. 아도르노는 이런 특징들이 음악 청취자 및 소비자에 대한 기만으로 이어지면서 문화산업의 물진성을 더욱 굳건히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물진성은 한마디로 뭡니까? 물질장. 물질과 물질의 관계를 통해서 소비되는 그런 습성들. 자, 대중음악에 대한 아도르노의 이와 같은 비판은 그가 쇤베르크나 베베른과 같은 유럽 작곡가들의 신음악에 경도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편향성이 지적되기도 한다. 그러나 개념적, 체계적 분석을 거쳐 아까 여기는 좀 한계가 되겠죠? 이 아도르노의 한계점, 좀 이렇게 편향적 지적. 그러나 개념적, 체계적 분석을 거쳐 대중음악에 대한 본격적 비평을 시도했다는 점이나
음악 내적 구조적인 차원을 넘어 음악 외적인 요인까지도 대중음악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의미 있게 평가된다. 특히 아도르노가 비판한 당시 대중음악의 속성들이 80여 년이 지난 현재 대중음악에게 한층 더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논의는 아직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사람의 의 가치가 되겠다. 그치? 즉 80년 전에 이미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오늘날의 음악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단하구먼.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도르노가 생각하는 음악에 대한 견해였고요. 크게 나눠서 진지한 음악과 가벼운 음악으로 나눠놨고, 진지한 음악과 가벼운 음악에 대한 속성과 아울러서 이제 대중음악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인식과 안목들을 조목조목 해설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장기하 노래는 아마 아도르노가 좋아할 것 같아요. 예. 참신하잖아? 대중적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만들었을까? 후배 중에 음악하는 또 후배가 또 있는데 이 친구의 친구가 음악을 만드는데 그 사람은 물을 갖고 음악을 만드는데 물의 특성, 습성을 갖다가 물을 얼려. 물을 얼리면 소리가 난대. 그거 갖다 곡을 써요. 근데 되게 웃긴 게 급속 냉동하느냐 아니면 저속 냉동하느냐 아니면 겨울철에 자연적으로 냉동게 어느냐 이거에 따라 소리가 다르대. 그래서 그거 갖다가 이제 곡을 작성한다?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뭐라고 컴플레인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자기 혼자 음악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음악 곡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의뢰가 들어온다고? 그렇게 만든대. 그러면 뭐 마음에 들면 다행이지만 그 클라이언트 요구한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왜 이래요? 하면은 제가 안 했고요. 무리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이 물이 그때 이렇게 얼었기 때문에 소리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똑같이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예. 그래 이상한 사람 많죠? 그건 내가 본 것 같아. 이렇게 나무 식물 같은 거에다가 쇠톱 같은 거 갖다 대면은 파장이 막 떨리거든? 그거를 음표를 붙여가지고 앞곡에다 해서 방금 그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나무의 떨림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이제 곡을 붙이는 거지. 버섯으로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있나 봐. 그러면 이제 또 똑같은 대답하겠죠. 아니 왜 곡이 왜 이따위에요? 제가 쓴 게 아니라 얘가 그랬습니다. 나무가 그런 거예요. 뭐 이런 음악도 있다고 합니다. 우주 음악도 있지. 우주 음악. 블랙홀이요? 아니? 목성의 소리 뭐 이런 거. 목성의 소리. 블랙홀도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공개됐을까요? 그게 우주의 소리 뭐 해가지고 그거를 또 이렇게 음향을 좀 이렇게 증폭해서 이렇게 곡을 만드는, 곡이라고 해야 되나? 음향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싸게 팔아. 보통 곡당 100에서 200만 원 이렇게 받는데 3, 4분짜리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사기꾼 같기도 하고, 그치?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